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김진영 선생입니다. 용어 강의 7번째 시간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소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쟁송은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송의 용어부터 아마 모르실 건데 그 쟁송의 기본적인 용어와 심판과 소송의 차이를 공부하시면 훨씬 쉽게 본 내용을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라고 했죠.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생각나시죠? 서울시장이 A에게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개인은 억울하니까 그 행정청에게 한번 따지죠. 이의신청을 합니다. 받아주면 끝나겠지만 안 받아주니까 개인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사건을 가져가죠. 근데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구제 관점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보다는 행정청의 손을 더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면 이걸 가지고 행정법원 사법부 소속으로 행정소송을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1, 2, 3심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해서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행정심판과 소송의 행정구제편이죠. 그럼 행정구제고 우리는 이 행정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일반 사법부에 사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 행정재판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국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판은 자기들 내부 통제니까 행정청이 처분 내리고 행정부 내부에서 판단하니까 권리구제에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심판은 권리구제는 미흡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끝내려거든 가봐라. 이게 행정심판이요. 약식쟁송입니다. 권리구제는 미흡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끝내려거든 가라. 약식이지만 소송은 모든 3심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식 절차죠. 심판은 그래서 권리구제 관점에서는 불신을 받습니다. 선입견으로 그래서 심판은 안 거치면 안 거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판 안 거치고 바로 가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법에서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면 소송을 수 없다.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전치주의라 해도 필수가 아니라 임의전치니까 이 안 거치고 단번에 소송으로 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행정심판 전치,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럼 행정쟁송은 이거 보는 겁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려면 먼저 쟁송의 틀과 뼈대를 먼저 알아야 내용이 쉽게 전개됩니다. 그 틀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아셨는데 쟁송 절차가 있죠. 전혀 생소하시겠지만 쟁송은 3가지가 있습니다. 형성해소, 확인해소, 이행해소가 있죠. 우리는 이행해소만을 보통 생각합니다. 빌려간 돈 갚아라. 건물 인도해라. 행동을 이행하라 이겁니다. 뭔가 달라는 거죠. 그게 이행해소죠. 그리고 이것만 소송이 있는 줄 알지만 소송은 다른 소송이 있습니다. 형성해소가 있죠. 형성해소는 새롭게 형성한다 해서 이혼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민법에서는 두 남녀가 부부였다가 오늘의 법원의 판결로 두 남녀는 남남이 돼서 판결이 돈 달라 이런 게 아니라 판결이 남남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죠. 그게 형성해소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게 형성 판결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걸 형성해소다. 이혼소송입니다. 확인해소는 확인을 받는 겁니다. 보험회사에게 돈 달라 했더니 보험회사가 우리는 당신에게 줄 돈 없다. 보험 사고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확인해소, 확인받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법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행정법도 이 틀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하자편을 얘기할 때 무효와 취소가 하자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쟁송으로 그대로 옵니다. 무효가 심각하니까 심각한 처분 받았으면 무효 소송 올 것이고 취소가 되면 잘못된 거니까 취소 소송으로 옵니다. 취소 소송이 취소 심판이 형성해소예요.
행정심판 가면 취소심판, 소송 오면 취소송입니다. 왜 이게 형성해소냐면 일단 유예했던 처분을 법원의 판결로 없었던 처분으로 하잖아요. 일단 유예했던 걸 없던 걸로 하니까 있었던 거를 없던 걸로 하니까 이게 형성해소입니다. 확인해소는 무효확인 소송이죠. 그럼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심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세금이 막 나오고 그거 안 내면 강제집행 들어온다 하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넣어서 이겨서 이거 강제집행하지 말라고 막아버립니다. 확인해소를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좀 고민할 것이 이행해소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은 되는데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되고 부작위 법확인만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의무이행은 거부 부작위입니다. 서울시장에게 영업허가 신청했더니 서울시장이 영업허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안 받아주니까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서 의무이행을 받아냅니다. 근데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안 돼서 강제 방법이 없게 됩니다. 거부 부작위에 대한 강제가 소송에는 부딪힙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왜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될까요? 그 소송과 심판의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서울시장에게 A가 영업허가 신청했죠. 억울하니까 행정심판위로 갔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 내부기관, 행정부 내부기관이니까 같은 행정부니까 이 거부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명하고 빨리 해줘라, 영업허가 해줘라. 근데 안 하니까 위원회 스스로 직접 처분까지 해서 의무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됩니다. 상하관계 이렇게 구성되니까요. 근데 거부 부작위가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들어오면 소송은 이게 부딪힙니다. 권력분립 한계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거부 부작위 억울한데 소송 갔더니 소송 법원에서는 상권분립상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처분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처분을 이렇게 해줘라라고 명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권력분립 한계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 안 돼요.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정도만 해줘야지 의무이행을 명한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되지만 소송에서는 거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되는 게 특질입니다. 이게 사법부, 권력분립의 한계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되고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무이행 소송하면 아주 좋아요. 법원에서 직접 행정청에 명령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지 않고 독일은 의무이행 소송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의무이행 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법 개정안이 거의 국회 때마다 나왔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통과되지도 못했습니다. 입법 예고까지는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무이행 소송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분립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가정 내부적인 일이고 여기는 3자니까 객관적 판단만 해야지 적극적 명령 등 이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된다. 심판과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방금 심판보다는 소송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소송 체계를 잡아보면 방금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이 안 되고 있죠.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취소 무효 부작위 소송은 나에게 처분 내렸고 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쟁송 들어가고 이건 부대등 관계. 부대등 관계 국가가 강제하니까 부대등 관계 규율하는 소송이니까 이걸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항자가 대항한다 할 때 항입니다. 그럼 처분에 반박해서 불복해서 항거해서 쟁송으로 가겠다. 이게 항고소송인데 법에 있는 세 가지 법정항고소송이죠. 법에 있다. 근데 소송에서 인정하면 좋겠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의무이행 소송을 무명항고소송 이름 없다 해서 비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용어들이 엄청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듣고 보면 이 한글을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항고소송, 의무이행 소송 법정항고, 비법정항고 이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부대등 관계 규례에서 강제하는 거라면 공법상 계약처럼 국가와 개인이 대등합니다. 대등하게 계약 흥정을 하는 거 이걸 분쟁 간다면 당사자 소송입니다. 부대등 관계 규라면 항고소송, 대등한 법률관계 규라면 당사자 소송이지요.
이것은 처분에 대한 내 권리구제, 이건 대등하지만 억울한 내 권리를 구제하니까 이런 것은 주관적 쟁송이라고 해서 주관쟁송, 주관적 쟁송입니다. 권리구제, 억울한 나를 구제달라. 근데 선거소송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 떨어졌다. 26표 채로 떨어졌다. 그렇게 억울하면 쟁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선거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자체장과 의회 간의 다툼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면 서로 간의 권한쟁의를 다툰다면 기간소송이라고 해서 이건 내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객관적 쟁송이라고 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권리구제가 아닌 객관적 권리구제를 한다면, 법질서 유지한다면 이건 객관적 쟁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소송. 이게 법에 없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이것은 여러분의 입에 붙어야 됩니다. 항고 당사자, 민중기관소송. 입에 붙어야 되고 그리고 항고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큰 맹점이 소송에서 의무행 소송이 안 된다. 심판은 의무행 심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쟁송의 뼈대였습니다. 자, 쟁송을 들어갈 때는 모든 소송에서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가 있습니다. 당사자주의가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재판정 가면 가운데 판사가 있고 양쪽에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당사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오로지 객관적인 진행만, 중심에서 심판만 보면 그게 당사자한테 모두 맡겼다. 당사자주의. 그게 아니라 법원이 직접 개입해서 증인 데리고 오고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다 개입하면 그게 직권주의입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직권주의, 당사자주의가 있죠.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가 누리듯이 소송에서도 철저히 당사자주의가 지배합니다. 당사주의 표현 중에 처분권주의가 있습니다.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 범위를 당사자 임의대로 맡겨놓은 것이 처분권주의예요. 시작과 끝을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소장을 넣어야 시작되고 나하고 피고가 합의해서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그대로 끝나는 거지, 판사가 재판을 3개월간 해왔더니 둘이 취하하기로 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지 판사는 더 하고 싶어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작과 끝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은 기속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했어도 당사자가 그거 유리한 거, 너에게 유리한 건 너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변론주의입니다. 이 반대말이 있습니다. 직권조사, 법원이 직권조사하고 법원이 모든 사실을 직권탐지하게 되면 직권탐지주의입니다. 이 반대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맡겼다, 당사자주의. 법원이 직접 개입한다, 직권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기본으로 당사자주의입니다. 쟁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각에서 먼저 소장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나 심판에서는 행정부 내부 통제니까 직권주의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소송은 당사자주의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삼자니까 오로지 객관적 심판만 하니까 소송은 당사자주의가 강하고 심판은 직권주의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심판에서는 내부에 살아 살릴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소송은 3자, 당사자가 억울한 일을 다 주장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옷 입는 것까지 다 씻겨주잖아요. 직권주의예요. 다 개입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성령이 되고 군대 갔다 와서는 부모님은 여러분 간섭하지 않죠. 잘못된 일만 뭐 이렇게 꾸지람만 하죠. 성인이 되면 여러분 당사자주의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치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쟁송의 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쟁송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쟁송이 시작되려면 법원과 원고 피고 이 삼각관계가 형성돼야 되죠. 원고가 소장을 넣어줘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소장 제출해야 되고 판사는 소장을 받아보죠. 소장이 제대로 갖춰졌고 정식 소송이 되면 피고에게 송달해서 누가 너에게 소송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판사는 송달되기 전 소장에 대한 요건심사를 하죠. 요건심사에서 이거 기간을 놓쳤는데
죽은 사람에게 소송을 넣는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넣었다는 거죠. 당군이 우리 조상임을 구하는 소송.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요건심사에서 각하 탈락시켜버리죠. 이거 가져가. 재판할 수 없어.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면 각하가 됩니다. 요건 통과되면 본안심사 이루어져서 당사자 불러들여서 주장을 들어보고 증인의 말 들어봅니다. 변론을 연다고 그러죠. 말을 들어본다, 심리를 연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등장인물 너무 많으면 이 심리 변론이 길어집니다. 1회 변론, 2회 변론, 3회 변론. 간단하면 한두 번에 끝나겠지만 변론 다 한 다음에 판사는 변론 종결을 합니다. 변론 종결 시까지 증거나 증인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변론 종결 끝난 다음에 판사는 판결 선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당사자 불러들여서 재판 판결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에서 소재기한 원고가 이겼다면 승소하게 되면 인용 판결을 한다라 하고 소재기한 원고가 지면 기각 판결을 한다 해서 졌다. 그래서 기각 판결하게 됩니다. 진 거죠. 이거 진 사람은 억울하면 다시 2심으로 항소해서 2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또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처음 하신 분들은 이 각하와 기각, 인용 이런 말부터 혼동스러울 건데 각하는 아예 시작을 못한 거예요. 야구가 선수 9명이 와야 되는데 선수가 7명, LG는 뭐 5명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안 열려요. 각하예요. 야구 하려고 했는데 30분 전부터 비가 억수로 내립니다. 게임이 안 열립니다. 각하. 게임을 했어요. 1회 말, 9회 초, 9회 말까지 다 했는데 홈팀 LG가 졌다. 그러면 기각. 홈팀 LG가 이겼다. 그러면 인용. 이렇게 해서 스포츠처럼 소송은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겁니다. 대립된 당사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심주의라고 해서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면서 이 재판 심리가 이루어지고 끝내 1심 재판, 2심 재판 열리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항소해서 2, 3심으로 불복해서 최종 대법원까지 3심제의 권리구제를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행정소송이든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용어를 아시기 바랍니다. 쟁송의 개간. 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행정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선가 봤던 그림이죠. 서울시장이 A에게 행정처분 내려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거 수긍한 사람은 내겠지만 이거 수긍 못한다 하면 A가 원고가 돼서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공권자는 되지만 반사직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근데 오늘날 원고적격이 확대되면서 법률상 보익이 등장한다 했고 이들도 원고적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피고적격을 따지기 위해서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을 얘기했었죠. 주체가 민사의 기본이지만 우리 행정법은 편의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합니다. 그럼 소송할 때 뭘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처분 갖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처분이라 하면 이런 용어. 이 용어에 해당되면 처분되니까 쟁송 들어올 수 있고 이 용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분 안 되니까 쟁송 들어올 수 없고 그 많은 사례를 책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어느 건 처분되고 어느 건 안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 되면 소송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처분이 안 된다면 소송 대상에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초반부터 처분성 인정되냐 처분성 인정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처분되면 소송된다. 처분이 안 되면 소송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송은 지금까지 했던 원고적격, 피고적격 등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여기서 쟁송의 마지막에서 구제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적격, 피고적격, 처분성 여부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건에 들어와야 됩니다. 원고될 거냐, 피고될 거냐, 처분성 인정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쟁송의 처분성 문제라면 쟁송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집행부정지, 집행정지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그 A가 삼계탕집 영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이 2016년 6월 1일 날 영업정지 처분 내리죠. 유통기한 지난 닭을 했다. 아니면 그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립니다. 근데 이걸 받은 A는 6월이면 내일 모레 복날이 다가와서 삼계탕집 최고 시즌이 오는데 영업정지 먹어서 영업 못하게 되니까 당장 이 친구 6월 5일 날
쟁송 제기 들어갑니다. 누구든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쟁송 들어가도 행정처분은 수독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집행부정지, 즉 영업정지 먹고 쟁송 들어가도 영업할 수 없으면서 쟁송 들어가서 내 소송 제기로 행정처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집행부정지가 되죠. 수독되지 않습니다. 영업 못해요. 못하면서 계속 소송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소송에서 이겨봤자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소제기 단계부터 예외적 집행정지를 겁니다. 그래서 판결은 나중에 나겠지만 나 이건 너무 억울하고 복날 곧 다가오고 이러니까 법원에게 집행정지 걸면 법원이 이걸 받아주면 미리 구제받는다고 해서 판결 나서 구제받으면 본 구제가 되겠지만 소제기 단계부터 미리 구제받으면 이걸 가구제라고 해서 부정지가 원칙인데 예외 집행정지 걸어서 이걸 법원에서 받아주면 이때부터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쟁송 들어가고 나중에 본소송 이기면 영업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부정지가 원칙인데 예외 집행정지 걸어서 미리미리 가구제를 받는다라고 하고 실제 소송에서 이 가구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소송 들어가서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소송 넣으면서부터 바로 구제받는 가구제 절차를 잘해야 권리구제 실효성이 보장받죠. 그래서 이 가구제가 있습니다. 행정법에서도 이런 가구제 절차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부정지 원칙 예외 집행정지죠. 또 행정법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사정판결이죠. 사정판결, 사정재결. 소송에서는 사정판결, 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A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댐 건설을 위해 토지수용 처분 내립니다. 일반적이죠. 수몰되죠. 그 지역이. 근데 이 수용에 하자가 있었죠. 잘못된 수용이었습니다. 잘못된 수용이니까 얘는 소송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그 사이 댐이 완공돼서 중대한 공익이 생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겨야 될 사람을 지게 하는 판결을 해주면 이런 판결을 사정판결이라 합니다. 행정청 얘들은 오히려 패소해야 되는데 승소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런 거꾸로 된 반대로 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사정판결. 왜 그렇죠? 너무나 공이 커요. 댐 완공됐는데 이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길 사람을 지게 하고 이 사람 뭘로 만족해? 금전적인 국가배상으로 만족한다면 이런 걸 사정판결이라고 하고 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면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공익이 더 커서 사익을 희생하는 판결이죠. 이때도 비리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며 비리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시죠? 근데 이건 초반에서부터 나오는데 쟁송에서 이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심리를 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 땅땅 내리면 판결의 효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네 가지의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개념 위주로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판결이 떨어지면 행정청은 내가 세금을 내서 세금 납부해서 잘못된 세금을 납부한 다음 소송 가서 이겼더니 세금 내지 말라고 판결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행정청이 그걸 무시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럴 수 없죠. 판결 들어가서 이겼는데 동일한 처분을 행정기관은 반복할 수 없다. 반복 금지 의무가 생기는 게 판결의 기속력. 거부 부작위가 있게 되면 거부했다 부작위 있게 되면 의무행 소송이 안 되니까 심판은 직접 명령하겠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간접 강제를 하게 돼서 명령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결과적 의무, 원상의 의무가 있죠. 내가 소송 가서 이겼으면 뺏어갔던 물건, 압류갔던 물건을 나에게 되돌려줘라. 결과적 의무가 생깁니다. 기속력이 일단 이렇게 있다는 거 하시고 기판력은 이미 판결 난 효력입니다. 전속, 처음에 소송 넣어서 내가 이겼거나 졌습니다. 세금 부과받고 소송 가서 이겼거나 졌다는 거죠. 일단 이겼다는 겁니다. 졌다 할 수도 있고. 졌거나 이겼는데 후소법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갖고 무효소송 들어간 사람이 진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무효소송 또 들어오면 후소법원 들어오면 후소법원에서는 모순되는 판단할 수 없고 전소와 다른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형성력은 일단 유예했던 처분이 법원의 판결 떨어지면 소급 사라지죠.
별도 조치 없이 있었던 처분을 법원의 판결로 없었던 처분으로 막아버립니다. 그게 형성력, 소급 사라지는 걸 형성력이라 하죠. 집행력은 거부부작위. 아까 심판에서는 거부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 갔더니 위원회가 명도하고 직접 처분해서 의무행 심판이 되지만 소송은 권력분립 때문에 명령 강제를 할 수 없잖아요.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행 소송 안 되니까 거부부작위 억울하다 소송 갔더니 소송 법원에서 받아들인 다음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처분하지 않지? 처분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손해배상을 아무 조치 안 했을 때 개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만족시키는 간접강제, 심리압박을 가하는 간접강제로서 금전적인 만족을 시켜줍니다. 의무행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이 판결의 효력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는가라고만 생각하시고 본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좀 너무 새롭죠. 그러나 소송의 객관적인 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각하나 기각이나 의무행 심판은 되지만 의무행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심판과 소송의 본질 차이 등 이런 걸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쟁송에서도 새로운 용어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끝날 때가 되면 좀 부담 없는 양이 진행되는데 행정법은 끝날 때가 돼까지 양이 상당합니다. 행정법은 초반에 공부하신 분들이 용어가 새로운데 양도 많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행정법이 가장 고득점하기 좋냐면 이게 뭔가 많은 것 같지만 그 더 이상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 정해진 데에서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들지만 반복 몇 번 하면 그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1000페이지 넘게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518페이지 정도로 얇게 구성했습니다. 부담을 더 없게. 그러나 모든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적은 양으로 아마 소화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본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다면 아마 6개월 정도가 되면 기출문제도 거의 정리가 되실 거고 내년 2017년 시험에 좋은 성과도 얻으실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이 엄청 열심히 하셔야 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 본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